그 현대철학 두 번째 시간 오늘 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괴테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니체까지 하게 되면 슈타이너의 사상을 형성한 현대철학의 큰 흐름들을 일단 한번 개괄은 하는 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칸트인데요. 이 세 사람이 슈타이너한테 미친 영향이 다 이제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이제 얘기했지만 괴테한테서 슈타이너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소위 말하는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예. 이 세계는 양극적으로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상승을 일으키고 이게 늘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이 세계의 그림을 괴테한테서 말하자면 배운 겁니다. 괴테한테서 이 큰 세계의 그림을 배우고 이 큰 세계의 그림을 완성하는 세부적인 어떤 힘과 흐름, 구체적인 양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칸트와 니체로부터 또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칸트한테서 슈타이너가 크게 배우는 점은 의식의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를 칸트한테서 크게 고무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세계관도 괴테한테서 가져온 어떤 세계의 그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칸트한테서 배운 그림, 이거를 종합해서 이게 한 인간의 삶으로, 태도로 나타났을 때 어떤 인간상이 나오게 되겠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니체 초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초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제시되어 있었던 그 니체 초인상, 요게 말하자면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말했던 자유로운 개인의 상하고 동일한 겁니다. 예. 이 세 사람으로부터 뭐 물론 그 모든 대사상가들이 그러하듯이 그냥 비판 없이 막 받아들이지 않죠. 어째 보면 슈타이너는 이 세 명으로부터 배워서 이 세 명으로부터 배운 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또 종합하고 이게 진화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 사람을 완성 진화시켰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부터 배운 바도 명확하지만 이 세 사람이 누락하고 있었던 거를 슈타이너가 채워 넣은 바도 더 이렇게 보충을 하고 진화를 시킨 바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의 사상이 괴테나 니체하고 똑같다, 칸트하고 똑같다 이렇게 절대로 말 못해요. 예. 똑같다라고는 절대로 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큰 고무를 받아서 바탕이 형성된 것을 더 진화시켰다라고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이제 요 정도 이제 개괄을 하고 칸트 얘기에 들어갈 텐데요. 칸트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지학을 공부하고 발도르프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거지만 발도르프 교육이 다른 교육하고 크게 다른 바가 있다면 튼튼한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명확한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 교과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생적이고 임의적인 어떤 교육 사조들이 수도 없이 명멸하는 동안에 1세기 동안 흔들림 없이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바탕에는 튼튼한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튼튼한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아이들의 적기 교육, 감성이 발달할 때는 감성을 개발해주고 오성이 발달할 때는 오성을 개발해주고 그 개발하는 방식, 방법은 어떻게 하고 어떤 힘의 조절, 타이밍의 조절 이런 건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까부터 말했던 이런 현대철학적인 슈타이너의 세 사람의 완성에 의한 인지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의 바탕을 두고 아주 정교하게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육에 힘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발도르프의 바탕인 인지학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슈타이너가 나의 사상은 유기이론론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개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도 빠짐없이 미시부터 거시까지 다 연결돼 있고 그런 통합된 사고로 바라봄으로써 이 발도르프의 이런 정교한 프로그램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에 이 근대 교육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배운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분법적인 시각을 끊임없이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인간의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원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필연인데 그거는 그냥 말일 뿐 실제는 이원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구속 효과도 있고 또 실제로 교육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초가 박약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분법에 굉장히 익숙해요. 예. 그래서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많이 구사를 한다는 거죠. 쟤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몰라 이런 표현들. 예. 실천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은 이분법이잖아요. 이분법인데 어째 보면 그 모든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모든 진화는 통합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진화는 통합에서 일어난다. 자유화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감각이 세계를 분리해서 바라보게 하고 사고는 이 세계를 감각이 분리시켰던 세계를 재통합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재통합하는 사고의 발달에 의해서 실은 진화 의식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사실 이분법적인 논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발도르프 교육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흔히 퍼져 있는 이분법이 일종의 감성과 지성의 대립 같은 거 사회적으로 너무나 흔히 퍼져 있지만 발도르프는 교육예술이다 혹은 예술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거하고 대립시켜서 이해해버리는 풍토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립적으로 볼 바가 아니죠. 어떤 때는 아이들이 감성이 발달하는 그 소위 발도르프 초급 단계가 있는가 하면 14살 넘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념과 학습과 어떤 오성과 이성을 발달시켜야 되는 과정이 또 있는 거죠. 있는 거고 단계마다 한때는 편향을 걷더라도 또 어느 나이 때에 이르면 이걸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정작 가르치는 교사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거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한테 아이하고 똑같은 어떤 오로지 감성 편향적인 이런 것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오해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주변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칸트 얘기에 들어갈 테지만 칸트도 칸트 나름대로 끊임없이 이 이분법적인 논리를 극복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전부 다 사실 아주 너무나 흔하게 이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는 이분법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으나 자기가 임의적으로 설정했던 범위 때문에 또 새로운 이분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흐름이 칸트 철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칸트가 극복하려고 했던 혹은 통일하려고 했던 이분법은 뭔가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칸트가 18세기에도 전형적인 이분법들이 횡행했습니다. 근데 이때 철학적으로 가장 큰 이분법은 소위 합리론과 경험론 논쟁입니다. 근데 합리론이라고 하는 건 아다시피 논리적인 필연성만 갖추면 그게 진리를 발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입장이었어요. 반면에 경험론은 경험을 일반화시켜야 그게 진리 발견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논쟁은 사실상 칸트가 등장함으로써 이미 론적으로는 18세기에 극복이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일상에서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굉장히 이 전형적인 이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합리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논리 필연성입니다. 논리 필연성입니다. 근데 아무리 논리 필연적인 틀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제에서 검증이 안 되면 사실 공허해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합리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실제에서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실제, 현실에서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고 형식 논리적으로만 완결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경험론의 약점은 거꾸로인 거죠.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필연성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에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되네 하는 정도의 근거가 있을 뿐이지 해보니까 되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와 조건이 달라지면 이런 조건에서는 해봐도 안 되네 하는 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동서고금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를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론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경험론만 가지고도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점들을 칸트는 통합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가 진짜로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얘들의 약점을 다 극복하고 얘들의 강점만을 추린 어떤 론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합리론에서 우리가 강점으로 빼내야 될 거는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진리가 되려면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험론에서 우리가 빼내야 될 거는 실제에 조응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실제에 조응하는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논리적인 필연성을 가질 것. 요 두 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그게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칸트의 생각이었던 거죠. 칸트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래서 칸트가 이제 사고를 펼쳐나가는데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째, 이게 경험적인 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논리가 되려면 그것이 경험에 바탕한 것이어서는 자의성, 주관성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의성, 주관성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럼 경험에 바탕하지 않은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험에 바탕하지 않은 거를 선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험적이다. 경험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전에 미리 주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가 되려면 선험성에 기초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선험성에 기초를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논리적인 필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 선험적이면서 보편적인, 선험적이면서 필연적인 이런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런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일단 상을 세우게 됩니다. 진리 탐구에 적합한 이론적인 틀은 선험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칸트가 워낙에 꼼꼼한 사람이기도 하고 칸트가 얼마나 꼼꼼했는가 하면 칸트 그 사진 보셨겠지만 못생겼잖아요. 키도 작고. 왜 대철학자들은 다 그 모양인지 몰라. 키도 작고 못생기고 약간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형으로 생겼는데 칸트가 오랫동안 장가를 못 갔습니다. 장가를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칸트가 심리적으로는 좀 유아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말년에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 내과의 처녀의 궁둥이를 두드리고 싶다 이런 객적은 소리 했다가 니체한테 저질이라고 욕먹고 저질 시골 영감탱이 같은 캐릭터라고 뭐 그랬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찌질이 캐릭터 같은 그런 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꼼꼼한 거와 관련된 일화, 전설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이 사람이 늙음하게 청혼을 받았어요. 유명해지고 나서. 순수이성 비판을 내고 나서 뭐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이게 많이 알려졌거든요. 말년에 칸트가 유명해지면서 여기저기 사교적인 장에 많이 불려다니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혼을 받게 됐습니다. 젊은 처녀한테.
젊은 처녀한테 청혼을 받았는데 칸트가 잠깐만 내가 결혼을 해도 되는지 하는 게 좋은지 안 좋겠는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니까 시간을 좀 다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좋은 점, 하면 나쁜 점, 이거를 리스트를 쫙 뽑았대요. 수백 개를 뽑은 거지.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자기가 개발한 방법론에 입각해가지고 선험적 오선 판단 범주에 따라가지고 정교하게 쫙 리스트를 뽑은 거예요. 수백 개를 뽑은 거예요. 수백 개를 뽑은 다음 비교를 해봤더니 결혼을 해서 좋은 점이 7개 많았대요.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근데 그 계산해내는데 걸린 시간이 7년. 그래서 그 처녀는 이미 딴 데 시집가고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 칸트한테 배울 바는 있지만 인간 칸트를 배우지 말자. 이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제들을 세웁니다. 선험적이면서 동시에 필연성을 갖출 것. 이래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틀을 세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세울 것인가 할 때 일단 칸트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순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가상적인 거는 떼내버린다는 거예요. 상상력에 기초한다든가, 예. 가정에 기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떼내버리고 사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잡스러운 부산물들을 떼내고 진짜로 순전히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사고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의 상상과 가정도 끼워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순수의 의미입니다. 그게 순수 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지성과 이성을 구별하고 이성을 굉장히 제한된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이성 이퀄 곧바로 지성이에요.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게 인지학에서 말하는 오성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감각혼 오성혼 할 때 그 오성혼, 네, 오성하고 개념상 같은 겁니다. 개념상 같은 건데 그럼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와 범주와 조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이 명확한 한계와 범주를 넘나들지 않도록 엄격하게 이제 논리를 펼 수 있는 조건을 이제 필연적인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을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책 제목이 순수 이성 비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과 가정을 하지 않고 엄격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사고하는 법이라는 거죠.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게. 책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수 이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는데 먼저 칸트가 상상과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계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상상과 가정의 영역들을 떼내버리는 거예요. 떼내버리는 겁니다. 흔히 칸트를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뭐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전환의 의미는 심플합니다. 진리가 외부에 그 기준이 있다라고 칸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왔었어요. 칸트 이전까지는 플라톤 철학이 서구 철학을 지배하고 기독교와 중세의 어떤 교부 철학들이 서구 철학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 이 사람들은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힘이 있고 그게 마치 신의 힘처럼 흘러나와 가지고 현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현상이고 이 현상의 배후에는 본질이 있고 이걸 추적해서 들어가면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성질을 밝혀내는 거예요. 객체. 예.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을 때 객체를 파악하는데 진리의 본연의 임무가 있고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칸트가 이거를 전환을 시킨 걸 두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게 딴 게 아니고 진리의 기준이 밖에 있다가 아니고 칸트는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는 진리의 기준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물 자체라고 하는 개념 때문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러냐? 왜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지, 투명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빨간색이 혹은 파란색이 소의 눈에도 빨갛게 파랗게 보이겠냐는 거죠. 소는 생명이잖아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곤충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감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 나한테는 그게 틀림없이 보이지만 그게 객관적인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모든 주체들이 자기가 타고난 조건대로 그걸 보게 될 텐데, 이건 다 흩어져 있는 지각인 거지. 예. 이 지각들을 아무리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 자체의 객관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칸트는 이제 우리한테 이중적인 지각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중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단계를 통해서 인식한다. 한 번은 직관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사고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인지학에 있어서는 마치 관찰과 사고에 의해서 감각이 흩뿌려 놓은 거를 사고가 통합한다라고 하는 이 구별하고 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지학에서는 몸, 혼, 영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몸, 혼, 영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죠. 칸트가 엄밀하게 사고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상상과 가정을 떼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종의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 예. 감각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인상을 표상이라고 하는데, 예. 이 표상이 물 자체인가는 아무런 보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소위 사물 자체라고 하는 거, 대상 자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한테 한번 어떤 이미지 전환이 돼서 주어지는 거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적인 가정에 불과하니까 떼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모른다. 이게 불가지론인 거죠. 자, 칸트의 철학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 요 각각이 다루고 있는 게 진, 선, 미에 대한 겁니다. 진선미에 대한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인데, 여기서 제일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진리 그 자체는, 이 진리의 여부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의 조건은 선험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게 진리의 조건이에요. 선험적이면서 보편적인 것은 외부에는 없고 안에는 있다라고 칸트는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에는 없고 안에는 있다. 외부 자체는 우리가 이미 이게 일종의 이미지 변환된 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룰 수 없다라고 봐버려요. 그래서 칸트 철학의 결론은 우리가 진리는 인식 못해. 진리인식, 대상인식과 관련해가지고는 선언 보편적인 인식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도덕률은 인식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도덕률은 인식할 수 있고 미와 순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두 개는 인정하고 한 개는 떼내버리는 거죠. 이게 칸트 철학의 나중에 결론인데, 이 결론에 이를 때, 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초월적인 세계잖아요. 초월적인 세계다. 어딘가에 있음직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논리 필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이 있을 법도 한데 있는지 없는지 금정도 반정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초월적인 세계다. 초월적인 세계는 요거는 선험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물 자체, 사물 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상과 가정을 동원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 떼내버려. 얘는 사고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물 자체, 이것도 사고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이것뿐이잖아. 그래서 칸트 철학의 출발점은 우리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로지 이 안에서만 얘기해야 된다. 요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선언 보편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요 안에서도 경험과 관련된 거, 선언하고 반대되는 말은 경험적인 거잖아요. 경험적인 거는 다루면 안 된다 라고 봐요. 경험적인 거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선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리에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인지학에서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인지학에서 나누는 그 용어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렇게 나누죠. 이거에 대해서 칸트 철학에 주어져 있는 똑같은 거의 내용적으로 똑같은 거를 의미하고 있는 용어가 감성, 지성, 이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은 사실상 개념 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념 형성하는 능력을 철학적으로 오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칸트는 여기에 우리한테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에도 우리한테 또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요 감성과 지성 사이에 주어져 있는 어떤 선언적인 우리한테 우리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미리 주어져 있는 어떤 형식들에 입각해서 이 선언적인 조건과 형식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 이성에 대해서 칸트는 이성은 사실상 칸트한테 있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의미로 써요. 칸트가 순수 이성이라고 했던 거, 순수한 이성이라고 했던 거는 상상력과 가정을 떼내버린 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상상력과 가정을 떼내버린 이성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순수 이성이에요. 요 아래 두 개가 오히려 순수 이성이고, 요 위쪽에 올라가 있는 이 이성은 뭔가 인간의 의지와 발행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상상과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칸트한테 있어서는 요 위에 있는 얘는 사실상 무능력하다라고 봐버려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근데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저건 무능하다라고 했으나 나중에 판단력 비판이나 심지어 연구혁명론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얘를 살려내요, 또 막. 예.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자기 모순적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모순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얘는 무능하다. 얘한테 기대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진리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인지학하고 큰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칸트는 벌써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하겠다. 이건 자기 나름대로 이제 통합의 목적이 있었던 건데 한편으로 이분법을 깨고 싶어 했던 거죠. 당대의 가장 거대한 두 개의 이분법이었던 합리론과 경험론. 이걸 통합해 보겠다라고 했으면서도 또 새로운 이분법을 만들어낸 거지. 예. 물 자체와 인식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또 만들어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예, 또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여기는 불가지의 세계가 있고, 불가지의 세계가 있고, 순수이성의 세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또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거 다 뚫은 거잖아,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다 유기 순환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인지학이 탄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슈타이너 인지학에서는 모른다, 이쪽 모른다, 이쪽 모른다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예. 모르기는커녕 다 알고 동일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양상만 달라지면서 순환된다라고 하는 걸 밝혀낸 게 슈타이너의 인지학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학하고 칸트처럼은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만 이 내부 논리에 있어서는 칸트가 밝혔던 것을 슈타이너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 자, 뭐 그런 큰 차이들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네, 예.
여기서 비판의 뜻이 누구를 공격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예, 비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쉽게 말해서 특정한 엄밀한 조건, 그 순수 이성을 사용하려면 사용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 규칙을 밝히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굴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그렇지만 번역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용어를 쓸 때 무슨 맥락에서 쓰는지를 모르고 우리 일상어감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지금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순수 이성을 비판하냐 하는.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철학자들이 고유의 자기 맥락, 자기가 정의한 맥락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쫓아가면서 이해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건 인지학도 마찬가지죠. 인지학에서 말하는 의지감성사고, 이거 얼마나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수능 만점 맞는 거는 사고인가요? 감성인가요? 이런 문제. 우리 일상의감으로는 무조건 사고라고 생각되는데 슈타인의 맥락은 감성이에요. 그 감성 능력입니다. 감성 능력. 그 인내력과 지구력을 가지는 건 의지인가요? 감성인가요? 일상의감에서는 의지라고 생각되지만 미안하지만 그것도 감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으로, 그럼 사고의 주체는 나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지만 슈타이너는 인간 에고가 사고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예. 인간이 사고하는 게 아니다. 사고가 인간이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른 맥락으로 맥락적으로 정의를 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걸 쫓아가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미리 선 이해해 주지 않고는 전부 왜곡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소위 이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간이라도 학문적인 어떤 탐구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념과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정의, 설명 이런 거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이 바로 마치 말과 글이 다르듯이 일상의 어감과 학문적인 개념 논리가 다른 거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라서 이 규칙을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훈련이 안 돼 있고 문화적으로 이제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잘 문화적으로 안 퍼져 있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혼란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들어갑니다. 선언적인 게 여기서 하나 작동하고 여기서 하나 작동한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동하는 선언적인 거는 자, 경험 이전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 경험 이전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 감성, 칸트가 말하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희로애락, 애호고 이런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학에서 얘기하자면 감각론이에요. 감각론. 12감각론의 감각 같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라고 할 때 경험이 움직이기 전에, 경험이 작동하기 전에 우리한테 뭔가 조건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시공간이라고 봅니다. 우리한테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 인식의 틀, 공간 인식의 틀 이런 게 인간한테 주어져 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어떤 것도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요 안에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그 자극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자극과 요소를 시공간 틀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형성되게 되는 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뭔가가 주어진다, 정보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뭔가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뛰어넘어갈 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판단 범주라고 하는 게 있다. 인간한테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는 판단 범주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 틀에 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가 외부 세계 자극을 느끼려고 하면 주어진 감각대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주어진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구조가 있고 이걸 벗어나서 외부 거를 알 방법이 없잖아. 마찬가지로 인간이 머리를 굴리려고 하면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어떤 인간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주어져 있는 범주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험적 오선 판단 범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범주가 주어져 있다. 아, 참, 제가 뭐 종합 판단, 분석 판단, 뭐 선험 판단, 경험 판단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말뜻 있잖아요. 말뜻은 마침 영해군이 올려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생략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논리 설명하는 흐름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분석 판단, 종합 판단 요거는 나중에 그냥 정의와 설명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마치 우리에게 감각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 인지학에서는 이 시공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칸트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인지학에서는 감각으로 얘기해 버리죠. 감각으로. 이쪽이 인지학의 감각론이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감각론이 작동하는 부분이고, 칸트는 여기에서 우리가 범주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지학에서는 여기가 바로 관찰과 사고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관찰과 사고의 접합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학은 슈타이너가 칸트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애초에 슈타이너와 칸트의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은 칸트는 불가주론적인 입장이거든. 인간이 초월세계, 물세계 이건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끊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슈타이너는 초월세계, 물세계를 다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관이 다른 거예요. 관이 다르기 때문에 칸트의 논리를 그냥 고지고대로 인지학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다만 이제 세부 논리에서 활용도 높은 부분을 이제 수용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 범주가 있는데 이 범주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 범주가 네 가지가 작동을 한다. 어떤 것을 질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 양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 관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 양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 요 네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관계 양상에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세계, 나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세계와 나의 관계. 그리고 요것도 질, 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과 밖의 관계하고 비슷한 겁니다. 내부와 외부의 관계로, 이것도 다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는 이원론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의 질서 자체가 양극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인식도 이원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양극성이 괴테가 말했던 것처럼 대칭적으로 보이지만 서로 총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순환한다는 걸 알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아예 떨어뜨려 놓거나 이 순환성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원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그 자체는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이것도 따지고 보면 두 개의 이원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놓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떤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이 네 개의 범주에 대한 판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네 개의 범주를 놓고 여러 가지 형식의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개를 또 일일이 아까 칸트가 그 자기가 결혼하면 좋은 이유 나쁜 이유 따졌듯이 이 판단 형식들을 또 일일이 따져가지고 한 12개 정도의 범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이걸 이제 선험적 오성 판단 범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험적 오성 판단 범주라고 하는 12개가 있어서 그 12개를 세부적으로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료상 필요한 거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12개가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 12개의 형식 안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사유 안에 있어서의 마치 우리가 대상 세계와 세계와 나 사이를 매개하는 게, 물리적인 세계와 나 사이를 매개하는 게 인간의 감각이라고 한다면 이 물리 세계를 일단 사유의 세계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머리에서 재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감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요 판단 범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성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시공간 인식 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감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시공간 인식 틀을 가지고 직관적인 내용을 형성합니다. 마음에. 직관적인 내용은 근데 사실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마치 쓰레기장 같은 거야. 온갖 자극물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직관적인 내용들을 이제 분리수거하고 정리정돈하는 거. 분리수거하고 정리정돈하는 때 동원되는 틀이 우리한테 역시 주어져 있는 어떤 선언 틀이 범주라는 거예요. 판단 범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칸타 철학이 뭐 그냥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당시에는 아주 신기대박인 파격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한테는 두 개의 선언적인 게 주어져 있고 이 두 개의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험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연성의 보증입니다. 선언적인 것은 필연적이다. 선언적인 것은 필연적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연성을 확보하면서 논리를 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범주를 가지고 요 4개를 또 더 확장해서 12개 판단 범주를 가지고 이 직관 내용들을 정리정돈을 해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해낸 결과 가지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범주적 정리에 의해서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범주 정리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감각 자극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감각 자극을 받아들일 때도 무질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선언적 틀이 있다는 거지. 그 선언적 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이 감각 자극을 다시 우리가 사유를 하려고 했을 때 작동할 수밖에 없는 또한 선언적인 범주에 의해 가지고 정리정돈을 해내면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반드시 보편성을 획득해야만 한다.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이나 느낌에 의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개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선언적 형식 틀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필연성의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 이거는 마치 수학적인 논리처럼 증명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논리처럼 수학을 선언적 종합 판단의 전형으로 보거든요. 칸트는. 분석 판단이라고 하는 분석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은 둥글다 이런 게 분석 판단이에요. 공은 둥글다. 이 말은 그 안에 이미 공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 자체 안에 둥글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걸 분석 판단이라고 해요. 삼각형은 세각의 합이 180도다. 어차피 그 삼각형이라고 하는 순간 그 안에 정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정의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밝혀내는 거, 이런 걸 분석 판단이라고 해요. 이런 걸 분석 판단이라고 하고, 종합 판단은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종합 판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없는 내용을 덧붙일 때 어떤 식으로 덧붙이는가 하면 여러 번 경험해보고 이걸 일반화시키는 방식으로 덧붙이거든요. 이게 경험론이거든요. 내가 여러 번 해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런 게 경험적인 종합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칸트는 경험적 종합 판단, 경험 들어가면 이건 필연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경험 들어가는 건 필연성이 없다. 경험 들어가는 건 필연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선험적인 논리를 이용한 종합 판단이 가능해야 그게 진리에 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선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 판단이 가능한 전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수학이라고 봐요. 5 플러스 7은 12. 7에는 5에 없는 게 들어가 있잖아.
7에는 5에 5라고 하는 정보 안에도 7이라고 하는 정보 안에서도 우리는 10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플러스와 이퀄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연결해서 확장한 거잖아. 내용을 확장한 거거든. 그럼 수학의 논리는 필연성의 논리인데 필연성의 논리에 가지고 각각의 요소에는 없는 새로운 합을 찾아낸 거란 말이죠. 이거 종합 판단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학의 형식을 선험적 종합 판단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학을 수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학을 수학적으로 하는 그 기본적인 요령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선험성을 잘 자각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선험성이 하나는 시공간인식이고 하나는 오성판단범주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움직여가지고 선험적 종합 판단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진리에 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달라지는 거죠.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진리는 포기한다는 거야. 그 진리는 포기한다. 대상 인식의 의미의 진리는 없고 그런 진리는 아예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에 우리의 의식 내부에서 어떤 완결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학은 완결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수학적 질서를 발견하면 우리가 어떤 외부의 대상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에도 이게 경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잖아. 타당한 거죠. 대상의 조응이 될 때 이걸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 타당한 인식을 대상과의 관계에서가 아니고 혹은 대상을 중심으로가 아니고 나의 사유 안에서 보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요거를 칸트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의미에서 진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고전적 의미의 진리, 그런 건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우리 사유의 일종의 완결성, 정합성, 이걸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사유의 어떤 선험적인 보편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거는 실제 우리 어떤 실천 행위에서 적용을 했을 때에도 가장 진리의 근사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진리인식의 근사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진리인식의 근사치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여기 좀 공감이 되세요? 칸트 얘기가? 자, 시공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시공간 인식이 그냥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칸트는 이미 아까 제가 대상 세계의 중심성을 떼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거 우리 인간이 어차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공간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사유 형식,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사유 형식을 얘기한 겁니다. 뭔가가 스타트가 되려면 그 스타트 되기 위해서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거, 인식이 스타트할 수 있는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게 시공간 인식이라는 거예요. 시공간 인식. 예.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게 변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운동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공간성, 질량, 부피, 무게는 말할 것도 없고 형태, 예, 주어진 색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변화하고 시공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있을 때 얘의 내가 감각 지각할 수 있는 형식적인 특징, 이건 공간성이에요. 그리고 얘가 변화해가는 어떤 리듬과 질서, 이런 건 시간성이에요.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미리 주어져 있는 선험적인 인식틀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외부의 정보, 자극들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 안으로 끌어들인 것들이 감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고, 예, 이 감성이 직관을 이룬다. 근데 이 직관들은 흩어져 있어가지고 질서가 없는데 이것을 질서 지우는 것이 선험적 판단 범주들이다. 이 선험적 판단 범주들을 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내게 되는 것이 일종의 필연성을 내포한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일단 개념을 우리가 확보했다. 그럼 이 개념을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이어나가면 여기에서 필연적인 진리가
물론 진리, 이때 진리라고 하는 건 이미 객관적 그런 건 아니죠. 예, 객관적이지는 아니지만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근사치에 가까운 진리값을 얻어내게 된다 하는 거. 이게 칸트 철학의 전반적인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예. 예.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용어.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번역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슈타이너를 공부한다. 혹은 칸트를 공부한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다른 맥락으로 정의되고 쓰이고 있다는 거를 예, 알고 접근해야 돼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인간의 어떤 개인적으로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서로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제외하고가 아니고 시공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한테도 다 같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거를 느낄 때 느낌이 다른 거는 있죠. 예, 감성적인 차이는 있죠. 근데 형식적인 틀로서 시공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지.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의 내용들은 사실상은 이건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막 흩어져 있는 쓰레기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번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범주가 작동을 함으로써 요 일종의 어질러져 있는 직관 내용들이 예, 필연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갖추면서 진리값에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펼침으로 인해서 칸트는 인간의 어떤 상상이라든가 바램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거 싹 떼내버리고 일종의 선언적인 필연적 틀에 의해 가지고 사고를 구성할 때 이것이 진리에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칸트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리고 10분 쉬고 이어서 인지학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또 연구평화론까지 한번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